그 클리펠 박사님께서 이제 잔머리를 굴려서 만든 이제 이론들이에요. 이렇게 누적 가속도라는 것들을 처음 접해 보실 텐데, 개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가, 어떤 장치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볼 때는 뭐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에너지를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보려고 한 거는 뭐였냐고 하면, 스피커가 음압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음압이 나오는데 음압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과연 이게 음압이 안 나오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기계적인 진동 자체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계적인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뭔가가 이렇게 분할 진동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부분에 의해서 서로 상쇄가 된다라든지, 그렇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려고 하면 이게 실제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미케니컬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미케니컬 에너지를 알려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해가지고, 예를 들면 위치 에너지 텀은 뭐 탄성력, 복원력에 대한 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질량에 대한 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별로 많은 정보를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누적 가속도 레벨이에요. 영어로 하면 accumulated acceleration level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가속도를 갖다 누적을 시켜서 보는 건데, 이게 말은 이렇게 그렇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 우리 여기서 보면 이 속도 텀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변이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그걸 두 번 미분해주면 뭐 가속도가 돼야 돼. 음압으로 볼 수 있는 그 텀, 얘를 갖다가 절대값만 씌워준 것밖에 없어요. 소위 말해서 위상을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크기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크기만. 이게 진동을 하면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위쪽으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안 보고 처음부터 절대값만 씌워가지고 무조건 많이 움직이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상관이 없이 많이 움직이면 그냥 에너지가 큰 거예요. 기계적 에너지를. 왜 그걸 보냐? 공진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캔슬레이션이라는 것들을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지 상관없고 나는 크기 때문에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음압하고 똑같은데 절대값만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위로 볼록 이렇게 홀 형태 이런 식으로 다 나와. 그럼 이거는 뭘까? 이거는 공진이액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공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방사 공진인 건지 원주 공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기계적으로는 여기서는 굉장히 큰 이 볼록 튀어올랐다, 기계적인 큰 공진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랑 똑같냐 그러면요, 우리 임피던스 커브 저번에 봤죠? 요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본 거였어요. 이걸 딱 보면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굉장히 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쵸? 이렇게 된 거하고, 이거는 뭔가가 제어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순간적으로 큰 운동이 되고 있는 거고, 이거는 굉장히 제어가 많이 되는 거죠. 이 하나의 쉐입을 보면서도 얘가 Q값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게 DS 파라메터라고요, 결국. 그렇죠?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기계적인 음향까지 다 아는 거고, 한 개만 있으면 전기적인 건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그거랑 똑같습니다. 얘를 보면서 댐핑이 얼마만큼 돼 있는지, 이게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댐핑이 돼 있는 거겠죠. R 값이 큰 겁니다, 이거. 기계적인 마찰 값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이렇게 나왔을 까 음악에서 보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갑자기 여기서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했다고 하면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했냐? 바로 모두 분석을 하려고 했어요. 모두가 뭐예요? 공진이죠, 공진. 그쵸? 속도에 대해서 이게 오메가, 가속도로 해당하는 거겠죠. 이 오메가의 제곱이 나오면 여기 변이를 써도 됩니다. 선배님이 질문을 하면 제가 갑자기 긴장. 영희수 선배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때는 여기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이게 음압이거든요. 예, 이걸 봐가지고는 이게 어디에 기계적인 진동이 많은지 사실 알기 되게 어렵죠. 만약에 이제 빨간 게 없고 파란색만 있었다고 했을 때는. 그렇죠. 실제로 저게 마이크로폰으로 나오는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절대값 맞춰야죠. 여기 보니까 이게 우리 룸 모드 있지 않습니까? 방이 정해지고 나면 가로, 세로, 높이 그에 대한 1차, 2차, 3차 이렇게 다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 모드가 생기면 특정 주파수가 크게 되고 죽고 막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로 치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이 둘 사이에 생기는 공진, 비잉둘러 공진을 원주, 방사 공진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유익한 게 있고 유익하지 않은 게 있겠죠. 이제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AAL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계적인 진동을 나타내는 거고요. AL과 SPL은 거의 이제 상응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같이 가죠. 나중에 맞춰줘요, 서로.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전체 SPL하고, accumulated, 누적 가속 레벨이 같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분할 진동이 공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할 진동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같게 나오죠, 여기서. 강체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분할 진동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서로 다르게 나와요. 이 지점을 아는 거예요. 강체 모드에서는 그 말이고요. AL은 SPL보다 항상 크겠죠. 작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AL은 음향 상태를 무시하고 AL은 뒷부분이 적고 피크가 이렇게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피크가 많아지겠죠. 룸 같은 것도 보면 고주파로 가면 룸 모드가 굉장히 조밀하게 끼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서로 겹쳐져서 보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여기서 쑥 떨어져 버리죠.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기계적인 진동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질량에 의해서. 그럼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음압도 같이 떨어져 버리는 식으로. 낼 수가 없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여기 이런 부분들.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부분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진동 자체가 안 일어나니까. 그걸 뜻하는 거예요. 이제 원형 스피커부터 보겠습니다. 스피커 원형이 제일 많으니까요. 물론 정보통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각형 스피커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이제 원형 스피커에서는 진동을 풀할 수 있다 그러면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해서부터 센터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방사 모드 있잖아요. 레디알 모드라고 하는 거 하고 원주에 따라 생기는 원주 모드 두 개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쵸? 우리가 극좌표기를 쓸 때 보면. 그래서 그러면 방사 진동 모드를 어떻게 하냐? 이게 어느 한 이게 반지름이 정해지잖아요. 반지름이 정해지면 그걸 갖다 평균을 시켜버려요. 비행둘러. 예를 들면 1mm 지점 비행둘 평균시켜버리면 되겠죠. 그럼 2mm 지점 평균시켜버리고 다 평균을 시켜버리면 대표값이 하나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것만 나오지 이 둘레 부분은 없어지겠죠. 대표값이 하나로 나오니까. 그게 바로 레디알 모드예요. 그러면 원정 모드는 어떻게 하냐?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둘레 부분은 있잖아요. 여기는 들어갈 때는 튀어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원주 모드가 나와버려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잔머리를 쓴 거지. 방사 모드를 갖다가 이렇게 360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균을 시켜가지고 대표값을 취해가지고 그 각각의 거리에 대해서 이 지점, 이 점에 해가지고 대표값을 취한 데서 이제 여기서 이걸 빼버리니까 원주 모드가 나오는 이렇게 토탈해서 얘를 빼주는 형태. 그래서 전체 AL은 이렇게 슉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방사예요, 방사. 요걸 이야기하는 건데 쭉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원주 모드는 이건데요. 이건 여기서 슉 뜨고 슉 이렇게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커지죠. 여기서 재밌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원주 모드가 굉장히 저주파수에서 굉장히 크게 뜨죠.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쁜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락킹 모드예요. 이게 보이스 코일이 이렇게 위아래로 안 움직이고 긁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주 모드를 굉장히 유심하게 봐야 되고 아까 레디알 모드 있었죠. 레디알 모드, 방사 모드.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약간 링 진동 있죠. 그 다음에 밴딩 레조넌스 이런 것들이 다 방사 모드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였으니까 이거 그치? 이거 센터에서 사운드까지 이건 약간 이브에서 하는 거고 이건 아직까지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보면 그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안 설계됐는지 진동판은 얼마만큼 제대로 설계했는지 구동부가 얼마만큼 제대로 설계되어 있는지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진동에서 방사 진동, 원주 진동 이렇게. 이게 언제일 때? 원형 스피커일 때. 근데 이걸 가지고 사각형에다가 도입을 한다? 이게 안 됩니다, 절대. 저도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했다가 이상하다 이거 했는데 내가 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례 증형 스피커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 방사 모드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 음압에 대해서 구분합니다. 음압에 대해서 인페이즈 성분이냐 아웃 페이즈 성분이냐 쿼드러처 성분이냐. 인페이즈는 0도겠죠, 그렇죠? 0도. 아웃 페이즈는 180도. 완전히 반대로 앞으로 갈 때 뒤로 가는 놈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180도겠죠. 90도는 뭐 어쨌든 이게 수직으로 나가는 거니까.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고 하면 그럼 인페이즈는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클펠 박사는 이거 가지고 나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인페이즈는 어떻게 정하냐? 그럼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양반 말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랑 같은 거. 대통령 선거랑 같은 건데 여당이 되면 인페이지가 되는 거고 야당이 되면 아웃 페이지고 투표 안 한 사람은 쿼드러처래요. 제 3지대에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선거를 했는데 압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피커는 굉장히 좋은 스피커. 이거 비율에 이거 비율에 차이가 많이 날 때는. 근데 박빙의 승부 해가지고 뭐 49대 51 차이 우리 대통령 선거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나쁜 스피커에 서로 막 싸울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제일 많이 득표한 사람이 인페이지로 가는 거야. 기준을.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아웃 페이지가 정해지는 거고, 쿼드러처가 정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기준을 그렇게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음압에 아무 기여를 못 해요. 이건 음압을 까먹는 거겠죠. 이건 작을수록 좋겠죠. 이거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라고. 그러면 이 까먹는 부분이 어디에 생기느냐? 이걸 어떻게 하면 작게 해줄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박빙으로 승부되는 것들은 안 좋아요. 그럼 서로 이렇게 여론이 분열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뭐 90% 막 이렇게 얘가 90% 얘가 10% 이게 되게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음압에서 푹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없어지겠죠. 옛날에 클리프 아저씨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 많이 웃었는데 여기는 대체적으로 잘 안 웃네요. 빵 터져야 되는데. 골치 아프네. 자, 좀 더 센 거를 하나 써봐야 되겠다. 이게 그 인페이지 성분이요. 빨간색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페이지 성분이에요. 토탈은 이건 AL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뭐냐면 아웃 페이지 성분. 까먹는 성분이에요. 파란색. 이거는 이제 쿼드러처 성분. 이 보면 아시겠지만 얘하고 얘가 서로 만나진 않죠. 그 10dB 정도 차이 나잖아요. 이게 예측하니 10dB잖아요. 근데 이건 10dB는 아니 한 6dB 이상 정도 되겠다, 그렇죠? 5dB는 넘겠죠. 이렇게 서로 안 만나면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근데 정말 이제 나쁜 것들은 이 두 개 만나요.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밀어주는 거하고 당겨주는 게 에너지가 똑같아지겠죠. 만나진다는 말은. 그러면 음압에서는 소리가 안 나요. 그 주파수에서. 이게 언제냐면 코온 형태의 페이퍼일 때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특성인 거예요. 그래도. 밑에서는 아예 없죠. 아웃 페이지가 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또 여기 AA라고 SPL이죠. 까만 건 SPL이거든요. 이 두 개가 여기서부터 분할이 되죠. 그럼 요 밑에는 뭐겠어요? 강체 모드겠죠. 전부 다가 똑같이 운동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안티 페이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쿼드러처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락킹 모드가 돼요.
근데 이게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냐? 안 생기게끔 못 만들어요. 얼만큼 작게 만드냐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 마이너스, 이건 지금 10, 20, 30대 11 이상 차이 나는 거죠.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10대 11 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제 나중에 틀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 긁힐 거니까. 좀 듣다 보면. 또 에이징이 걸리다 보면 스티프니스가 좀 처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어도 이렇게 3데시벨, 20데시벨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래도 그게 마진이 좀 크기 때문에 잘 갈 수 있는데 그 마이크로 특히 이어폰, 헤드폰 쪽 가면 아주 이 개판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 이 그림 보면 얼마나 좋겠다라고 이제 지금은 이거 보면 뭐 이런 거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게 굉장히 좋은 나름대로 좋은 그래프. 이게 아까 가속도 레벨에 관련된 겁니다. 이제 모드 분석을 하는 건데요. 이걸 갖다가 이게 분석을 해보면 이게 이제 주파수 응답이 어떻게 생기느냐는 거고요. 이게 이제 내추럴 모드 형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 얘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이패스 필터 형태로 나와요. 이 모드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각각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쉐입들이 이렇게 다 다르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소고널하게 서로 다르게 나오는. 그래서 이게 70Hz 여기 이게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이패스 필터 형태로 이런 펑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 하이패스 필터에서의 뾰족한 정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 결정이냐 그러면 여기서 손실 계수 있잖아요. 이게 결정. 그래서 그 피크의 어떤 샤프니스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각각의 주파수, 이 주파수 지점이 어디냐 하는 거는 바로 이 형태. 이 수식에서 이게 하이패스 필터 형태로 이렇게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한 세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손실계수 있잖아요. 얘가 얼마만큼 이렇게 높은지, 더 좁빗한지, 낮은지는 뭐에서 나오냐 그러면 바로 재료에 관련된 손실계수예요. 재료가 어떤 재료냐는 거지. 그 스피커 진동판이 뭐 재료적으로 보면 탄성률하고 내부 손실하고 두 개로 가지고 구분할 수 있거든요.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내부 손실이 커지면 탄성률은 작아지게 돼 있겠죠. 소위 말해서 치면 탱 하고 나는 거하고 퍽 하고 나는 거하고 퍽 하고 날수록 내부 손실이 커질 거잖아요. 쇠하고 종이가 있어요. 종이는 퍽 하고 쇠는 탱 하고 날 거잖아요. 탱 하고 나면 이게 쭉 올라가겠죠. 비탄성질이 굉장히 큰 걸로 올라간다. 근데 퍽 하고 소리가 나면 내부 손실이 큰 걸로 나올 거잖아요. 그 소리는 상반된 거라고. 음악을 내가 크게 해주고 싶다. 소리 크게 내줘. 그러면 퍽 하는 게 낫겠어요? 탱 하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탱 하는 게 소리가 더 커지겠지. 그래서 음질하고 음압하고는 서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어떤 재료에 관련된 손실 개수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의 역률에 의해서 주파수가 정해져요. 비탄성률에 의해서. 이게 좀 더 낮게 가고 높게 가고 이런 것들이죠. 비탄성률이라는 것은 탄성률을 밀도로 나눈 값이에요. 역률이라고도 그래요. 고체에서의 비탄성률을 역률이라고. 그 다음에 진동판의 형상, 두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쉐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이게 어떻게 진동을 하느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약간 좀 다른 거죠. 이게 이제 그 모드에 대한 손실 개수인데요. 이게 그냥 볼 때 여기 피크점에서 3dB 떨어지는 상한치, 하한치 주파수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서 값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Q 값의 역수예요. 우리가 QMS나 QS의 역수로 나옵니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샤프하다라는. 이 작다라는 말은 여기 이렇게 붙을수록 작아질 거잖아요. 샤프하기 때문에 붙겠죠. 그러면 더 좁빗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형상에 무관하고 이건 아까 했자면 재질에 어떤 재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 탄성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손실계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밑에 좀 내가 좀 장황하게 뭐 거기는 없을 거예요. 좀 장황하게 실었는데
그래서 이게 내부 손실이라는 부분하고 비탄성률이라는 부분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천연 펄프 계열에서 많이 찾았어요. 70년대 전까지는. 뭐 대부분 종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거는 탄성력이 굉장히 취약을 해요. 취약하지만, 내부 손실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보면 이렇게 피크 이런 게 많이 없죠. 현재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명기는 아직도 이거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화학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80년대부터 이제 합성 소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수지 계열, 폴리프로필렌 계열이 있잖아요. 플라스틱 계열을 많이 사용이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내부 손실도 크고 밀도도 작아서 진동판으로도 적합을 한데 재료가 너무 균일한 거예요. 너무 균일하다 보니까 탄성이 이렇게 낮은.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그 90년대에 넘어서면 이제 바이오 소재. 그래서 어떤 균일성을 이제 불균일하게 있잖아요. 나오는 게. 바이오, 셀룰로스 있는 계열들이 이제. 그래서 탄성을 높인 계열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누가 많이 하겠어요. 이게 일본 애들이 이제 이게 것들이 참 많이 연구를 많이 했죠. 그 우리 그 소니 진동판 뭐 이런 거 보면 뭐 MDR 시리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어폰 소리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애들이 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다 섭렵을 한 거죠. 뭐 다시마에서 뽑아내는 경우도 있고 뭐 그 해조류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뭐 정확하게는 뭐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이게 비탄성률하고 내부 손실이 적당하게 타협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을 찾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죠. 우리는 일본 애들을 만들면 뺏겨가지고 유사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옛날에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일본 애들이 하면 야 들어보니까 소리 좋다지만 지금은 아까처럼 스캔해가지고 딱 보면 아 이게 내부 손실이 어떻게 되고 모달 라인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런 걸 다 보면 이게 다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이 재료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도 특성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이 가공했을 때 어떻게 될 건지 좋은 것들을 카피해서 빨리 만들 때는 굉장히 유리하겠죠.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본다고 하면. 내가 그 소재는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그 좋고 나쁨에 대해서는 빨리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늦게 시작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툴이 되는 거예요. 특히 진동판 설계할 때. 지금 이거 스캔하는 것들은 진동판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90%예요. 얘기들이. 그리고 이제 스피커 설계할 때 최적화 과정인데요. 이거 내가 첫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스피커를 옛날 그냥 경험치에 의해서 설계를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단점이 뭐냐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남들 따라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FEA라든지 BA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중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고 하면 빨리 따라갈 수 있어요. 속도라는 게 다 만들어 봐야 되니까.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이 LG 삼성전자에서 뭐 수십 가지 모델을 가지고 1년 내에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때는 그걸 다 만들어 보면서 한다는 것들은 회사로서는 손실이 너무 크죠. 맨날 야근해도 못 따라갈 겁니다. 근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적어도 가능성 있는 것만 추려낼 수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는 다 빼버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때에 관련 툴인데 이거는 이제 유한요소법을 해서 하는 거고요. 저주파수 부분이고 이 보면 이제 자개에 대한 부분, 자개 설계하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턴을 해주고 어떤 재료로 뭐 사각이냐 원형이냐 뭐 그다음에 이게 자개를 갖다가 어떻게 해주면 이게 자개 밀도를 자속 밀도를 여기다가 높여줄 건지 이 자속 밀도가 서로 대칭적인지 비대칭적인지 균일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바로 자개 FA를 하는 거죠. 근데 그 FMM이라고 또 유명한 박사님이 또 공짜로 또 이렇게 만드신 거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용해요. 근데 단점이 2D밖에 안 돼. 근데 3D도 되는데 축대칭만 돼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사실 이게 단점이 뭐냐고 하면 FMM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류 자속이 있잖아요. 그걸 넣어가지고 하모니 해석 쪽은 좀
잘 안 돼. 안 맞아. 그러니까 직류 자속 있잖아요. 이런 거 구할 때는 냉도를 유용한데, 아까 에디 커런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고려해가지고 교류 자속에 대해서 보려면 시간도 엄청 걸릴 분들은 좀 잘 안 맞아.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비싼 것들은 그게 너무 못해요. 뭐, 저 자세한 거는 맨 마지막 날 있잖아요. 대신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 저 엔지니어들 데리고 사실 이거 저는 이런 식으로 설계하거든요. 이거 뭐 제가 직접 다 써보고 하는 툴들이라서 다 해봤거든요. 뭐 콤솔도 있고 그래. 콤솔 있고 엔시스도 있고 FMM도 있고 뭐 파인콘, 파인모타이는 또 뭐 좀 아주 애들 장난감 같은 프로그램도 있죠. 그런 걸 해도 돼요. 중요한 거는 거기서 줄 수 있는 것들은 경향밖에 못 줘요. 경향. 정확하게 뭐다라는 건 사실 알 수 없는 건데 전체적으로 쥐가 이렇게 이게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된다라는 걸 금방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냐. 근데 그래도 정확한 거는 이쪽은 굉장히 정확해요. 진동 쪽은 사실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그 다음에 이제 열에 관련된 거, 서멀에 관련된 거, 뭐 대류에 의한 쿨링, 뭐 전도에 의한 쿨링은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뭐 이게 열적 평형 상태가 뭐 얼마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건지, 실은 내구성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도 고려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스피커 설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대로 이걸 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스피커 회사들, 엔지니어들하고 이렇게 뭐 교류가 좀 있어가지고 이런 것 좀 시험규격위원회에서 스피커 회사들 다 와서 이렇게 회의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스탠다드 정한다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설계하는 경우는 좀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점점 하고 있죠. 특히 이렇게 스피커 옛날에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제 진동 분석하는 거죠. 진동 분석. 실제로 이제 뭐 역률이라든지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내부 뭐 손실 계수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 어느 한 점에 구동력을 줬을 때 분할 진동이 어떻게 생기고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질 파라미터를 다 넣어가지고 여기까지 기계적인 진동까지 보는 거. 폴스를 넣었을 때 변이가 어떻게 생기느냐, 폴스 디플렉션 커브도 보고 하는, 여기까지 보는 게 이제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음향적으로 방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BA라 그래가지고 유한요소 분석법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시스 노이즈라든지, 뭐 엔시스도 있는 툴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이게 박스 고려 있잖아요. 박스까지도 고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스캔을 했을 때는 박스에 대한 고려는 없다 그랬죠. 그냥 무한배풀을 가정해가지고 유닛에 됐으면 특성화 같다 그랬잖아요. 박스가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 뭐 포트 타입이냐, 클로즈 타입이냐에 따라서 어느 각각의 지점에서 그러면 박스의 회절 영향 다 들어가겠죠. 그런 것까지 다 고려된 게 이제 이쪽에. 그래서 이제 파필드에 대한 응답이 다 알 수 있겠죠. 지금은 이걸 갖다가 하나로 엔시스를 사면 이거 하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좀 국내에서 이렇게 이거 많이 가르쳐 주는데 파는 사람들도 잘 몰라. 그래서 2차 교육, 3차 교육에서 보면 파는 사람들 이거 들으러 가요. 스피커 교육. 사람들은 이게 이 툴이 엔시스라는 게 스피커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100명 중에서 100명 고객 중에서 1명 정도가 스피커로 쓰지 다 다른 데를 용도로 쓰거든요. 기계 뭐 이런 거 설계하는 사람들. 근데 놀랍게도 부저라든지 액추에이터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 더 잘 써요. 스피커 설계하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데 액추에이터 설계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 알아요. 그래서 국내에 보면 소형 액추에이터 연구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00명, 100명 되는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고 서로 맨날 얘기하고 교류하고 어느 툴이 난지 이런 거 있는데 제가 회장을 좀 알거든요. 근데 그쪽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아. 배울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초청 강의도 하고 그랬던데. 근데 스피커에 그 사람도 하나도 몰라. 스피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직류에 대해서만 강하잖아요. 교류에 대해서는 별로 약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직류 탁 쪄서 열리고 닫히고 빨리 치고 달리고 하는 거. 이 정도. 솔레노이드가 그렇잖아요. 한쪽만 힘을 줘가지고 닫히기만 하고 돌아오는 거는 스프링에 의해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은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왕복 운동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리니어 모터로 돌아가는 거고. 리니어 모터는 왕복 운동이잖아. 그래서 뭐 요새 리니어 모터 이런 거 설계 많이 하잖아요. 기계쟁이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여기까지. 굉장히 잘 돼. 자, 다음은 라우드 스피커의 축상에서 음압이에요. 강체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분할 진동이 생기는데 이걸 갖다가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제 트랜지션 영역, 천위 대역이라고 그러고, 이제 밴딩하고 멤브레인 모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아까 이야기한 뭐 링에 대한 역공진이라든지 밴딩에 대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원주 모드하고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하게 끼는 거예요. 이게 주파수 대역별로 나타나는 원인이 좀 달라요. 이거는 방사 모드가 많고 이쪽으로 갈수록 원주 모드가 많아져. 아까 요 모드 있었죠? 이게 링에다 역공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밴딩 웨이브인데 이게 어느 쪽, 요 끝에서부터 생기면 좋은 거. 서라운드에서부터 그에 대한 노드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링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설계해 주기. 최종적인 목표예요. 근데 이제 플랫해지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돼버려요.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안쪽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음질부터 해가지고 개판으로 나와.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되다가 점점 커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끔 그 밴딩 스티프니스를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평판인데요.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 그러면 이게 그 아까 밴딩 웨이브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수식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이 전달 속도거든요. 전달 속도. 진동판에서 있잖아요. 음파의 전달 속도예요. 전달 속도가 M분의 B, M은 질량일 거고 이거 힘에 대한 스티프니스 값인데요. 이 보면 이 역률도 있고 이게 H 있죠. 두께 있잖아요. 두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게 지금 보이스 코일이 요 밑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힘은 여기서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쭉 펼쳐져 가지고 이렇게 이 진동판을 통해서 이게 힘이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속도가 느리면 분할 진동이 훨씬 더 잘 생기겠죠. 이 적극적으로 힘이 빨리 전달이 돼야 분할 진동이 없어질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힘파에 대한 속도가 결국은 이게 전달 속도예요. 그 진동판 중에서 금속 진동판을 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천 진동판 쓰는 경우도 있고 뭐 필름 형태 진동판 쓰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그 밸런스드 아마추어 이어폰을 만드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진동판 재질이 뭐냐고 하면 알루미늄이에요. 쇠라고 쇠. 근데 일반적인 이어폰들은 비닐이잖아요. 재료는 뭘 쓰지? 진동판 재질? TPU라든지 어쨌든 뭐 피크 뭐 이런 거 쓰나? 어쨌든 뭐 이게 비닐로 이 전달 속도가 굉장히 늦다고. 근데 그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힘을 딱 한 점에서 줌에도 불구하고 전달 속도가 빨라가지고 있잖아요. 분할 진동이 그 20km 이상에서는 막 생겨요. 제대로 설계만 하면. 근데 이거 하면 뭐 이게 그 분할 진동이 없는 굉장히 많이 생기죠. 이제 그게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걸 없애주려면 이렇게 그 속도를 증가시켜 주는 거야. 그 힘 파형, 밴딩 파형에 대한 속도를 증가시켜 주려면 얘를 크게 해주고 얘를 작게 해주면 되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근데 이게 분자로 올라가는 것들이 분모로 올라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밀도를 감소시켜 줘야 되겠죠. 감소시켜 주고 역률을 증가시켜 줘야 될 거고 당연히 이제 속도 증가하려면 스티프니스를 크게 해줄수록 좋은 거고 공률을 또 이렇게 공률이 이렇게 적당하게 유지가 돼야 당연히 또 힘 모드도 억제가 되겠죠. 밴딩 모드. 그래서 저 이야기했지만 플랫한 것보다는 이렇게 콘 타입이 근본적으로 좋아요. 힘을 여기서 주는데 꽃갈 타입이면 아무래도 이게 내가 여기다가 자꾸 확 밀었을 때 끝에만 이렇게 살랑이 휘일 거잖아요. 그렇죠? 공기 저항을 받았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플랫한 걸 넣었다고 확 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확 끼겠죠. 그게 그 차이라고. 이제 이런 콘 쉐입이 되면, 이런 곡률이 갖춰지면 여기서부터 이제 휘기 시작한다는 거지. 방사저항이. 이렇게 되게끔 설계를 해요. 이게 형상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결국은. 그래서 콘 형태가 제일 좋다고. 근데 플랫한 걸 가지고도 그때만 휘게끔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얘는 경도가 가면 갈수록 약해지겠죠. 밴딩 스티프니스가. 이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플랫한 거에서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러면 이게 콘이 직선으로 가면 좋냐? 컵 타입이 좋냐? 이런 거 좋냐? 막 이런 것들도 막 여러 가지 설명이 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것도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각도도 있잖아요. 이거 보면 이게 각도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이퍼볼릭 타입으로 이렇게 하이퍼볼릭 혼 타입이 이렇게 가면 있잖아요. 경도가 스티프니스가 커졌다가 작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이식을 많이 해봤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만들고 나서부터 스캔을 해보셔가지고 밴딩 스티프니스가 어떻게 생기는지 있잖아요. 스캔해보면 다 안다는 거지. 뭐가 더 좋은지. 그리고 적당하게 또 주름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주름을 줘서 스티프니스를 크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근데 이제 어찌됐건 어떻게 가공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 첫 번째 그 밴딩 그 노드가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싹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만 설계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인 페이지하고 아웃 페이지가 서로 차이가 많이 나고 그 가공 방법이야 지금까지 나와 있던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방법 논이겠죠. 방법론을 이용해서 만들어와서 최종적으로는 스캔하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허니콤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은 또 무거워져 버리면 감도가 떨어져 버리니까 무겁지 않으면서 그 스티프니스를 크게 해주는 방법은 이렇게 허니콤 구조가 되겠죠. 이 안에 공기가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쇠로 이렇게 두껍게 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기를 넣어가지고 당연히 잘 아니겠죠. 그래서 밴딩 스티프니스는 허니콤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밴딩 스티프니스 이걸 증가시켜주는 방식이에요. 지금 그 미드레인지나 우퍼 같은 거 보면 이게 진동판을 플랫한 거 있잖아요. 플랫한 걸로 해가지고 할 때는 이걸 쓰는 경우가 많아요. 곡률로 적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얇은 스피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률적으로 여기서부터 커지면서 작은 게 아니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허니콤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잘 아니기 때문에 밴딩 스티프니스가 크기 때문에 분할 진동은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겠죠. 중국 애들이 허니콤 되게 잘 만든대요. 값싸고 여러 회사들이 허니콤을 만들고 케블라도 있고요. 방탄복에 들어가는 재료 막 그러면서 스티프니스가 밴딩 스티프니스가 굉장히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서부터 갈수록 스티프니스는 줄어들어야 제일 좋은 거지. 다 스티프니스가 크게 해주려면 무겁게 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효율이 떨어져 버려요. 그거는 아주 무식한 거지. 할 필요도 없는 데다가도 억지로 막 여기 있는 데다가도 막 스티프니스 크게 해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자기가 이게 어디서부터 노달 라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어디가 그 변형이 크냐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려면 스캔을 통해서 봐서 그 부분만 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종파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종파. 롱지튜드널 웨이브가 나오는데 이게 종파 속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밀도분의 역류 형태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뭐 이거 종파 속도를 높이게 하면 될 거고 그러면 얘가 커지고 얘가 작아지면 되겠죠. 이거는 이 두께와는 무관하게끔 나타납니다. 종파에 대한 부분은요. 종파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그 이어폰이나 헤드폰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여기서 이 끝까지 다 생기는 겁니다. 특히 돔 트위터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까 같은 경우에는 레디알이라고 할 때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 결국은 이게 뭐냐고 하면 안에는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뜨는 거였잖아요. 여기가 더스트 캡이고 이렇게 뜨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 힌지가 고정되어 있는 이런 운동의 모션이었다고요. 기본적으로. 얘가 갖고 있는 질량하고 탄성이 있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아까 밴딩 웨이브가 생겼잖아요. 아까 위영링 공링도 그것 때문에 생기고
첫 번째 힘 공유도 그것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지금은 이게 전체적으로 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서 많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 실크돔 트위터라든지 뭐 베릴륨 뭐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생겨요. 근데 이게 이런 거 더 나쁘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더 그 강체보다는 더 고음을 더 잘 내게 하는 그런 성질로 작용하는 설계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고주파수 쪽으로 가면요 이제 이런 모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제 이걸 어떻게 더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고주파수 대역이 좀 더 늘어나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약간 좀 다른 부분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공기 부하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그 헤드폰인데 이건 뭐 그냥 이런 현상도 있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공기 중에서 잴 때하고 진공 중에서 잴 때가 약간 달라요. 그렇죠? 다시 한번 더 보면 공기 중에 잴 때요. 이렇게 되는데 진공에서 재면 실제로 보면 이게 공기 중에 잴 때가 빨간 커브고요. 진공에서 잴 때는 이렇게 파란 커브를 이렇게 합니다. 서로 공기에 대한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그 운동 자체가 약간 다르게 나오죠. 왜? 진동판 자체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서라운드도 굉장히 취약하고 감도가 굉장히 저하되기 때문에 뭐 이어폰을 뭐 굉장히 그 스피커처럼 단단하게 설계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앰프를 따로 쓰면 그렇죠. 헤드폰 전용 앰프를 써가지고 감도 필요 없어. 내가 충분히 줄 테니까 너는 소리만 이쁘게 나와. 그렇게 하면 뭐 만들 수 있는 게 많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을 푹 꽂아서 들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는데 조그맣게 나오냐 그러면 누가 그거 듣겠습니까? 근데 그거 듣는데 뭐 전류 뭐 다 소모해가지고 뭐 전화기도 못 쓰고 이런 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 이제 어떤 지역적으로 크게 뜨는 거 있잖아요. 아까 그 이제 터미널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러면 서로 이제 불균일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특히 서라운드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이렇게요. 서라운드가 이렇게 균일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실제로 보면 특히 큰 거 있잖아요. 우퍼 좀 이게 18인치잖아요. 커지다 보면 이게 가공 공정상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압축 드라이브도 이렇게 저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나중에 왜곡으로 있잖아요. 음질상의 왜곡으로 많이 나타나요. 음압에는 큰 영향은 사실은 안 미치지만 비선형 왜곡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음압 성분 분해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음압 성분 분해하는 거 있었죠? 인페이즈, 뭐 아로우 페이즈, 그다음 쿼드러처.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레퍼런스가 생기는데 이 레퍼런스라는 게 그냥 우리가 처음에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음압 성분 분해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음압에서 DB 발생되는 거. 이거 보십시오. 이 음압에서 DB 확 발생됐죠. 여기도 DB 발생되고, 여기 발생되고, 뭐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많이 되죠. 근데 운동 음격에서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잖아요. 운동 모션은. 여기서도 운동은 이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근데도 음압은 거의 빵으로 가까워지죠. 소리가 거의 안 나는 형태로.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소리라는 게 아까 뭐 전압하고 아까 음압 이런 구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그 최적 속도를 해가지고 Q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물이라고 보면 돼요. 물을 갖다가 확 바깥으로 뿌려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을 뿌려내야 되는데 이거는 안쪽이 확 밀어낼 때 바깥쪽은 뒤에서 끌어당겨 버리죠. 그러니까 물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 나가야지 이렇게 그렇죠. 또 이렇게 돌아가 왔다 갔다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 앞쪽으로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목욕탕에 이렇게 수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요렇게 하면 그래도 물이 앞에서 나갈 거잖아요. 이제 파동이 앞으로 나갈 거잖아요. 근데 요렇게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성분이 생기는 거예요. 전체도 밀어줘야 되는데 요게 밀 때에는 당기고. 근데 얘하고 얘 값이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에너지 양이. 얘가
크니까 인페이지가 돼버리겠죠. 큰 게 인페이지라고 그랬잖아요. 인페이지하고 아웃 페이지가 어쨌든 거의 같게 돼버리면 음압이 1m 앞에서 예를 들어 음압을 잰다고 음압이 나올 게 없겠죠. 예, 그 이야기. 그게 특정한 주파수에서 저렇게 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Q값, 이게 최적 속도예요. 이 두 개가 최적 속도가 아까 전기로 보면 전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양전류, 음전류가 같은 양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나오는 게 없게 되는. 이게 굉장히 나쁜 거겠죠. 이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음악은 안 나오고. 근데 최적 속도가 양은 같은데 서로 다른 위상으로 이렇게 진동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게 나와요. 안티페이즈가 쭉 있어요. 역진동, 정진동이 있어요. 여기서 차이가 나오니까 당연히 그런 게 없겠죠. 여기 딱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음압이 쑥 꺼져버렸죠, 음압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빨간 거하고 파란 거하고 같이 만나버리죠. 에너지가 같아져 버렸다. 그러니까 저기서는 음압이 까맣게 슉 꺼져버려요. 몇 헤르츠에서? 6kHz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생기게끔 해야 되겠죠. 이게 그러면 어디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도대체 여기서 왜 이렇게 생기는 건지. 여기서도 보니까 역이상 성분이 있어요. 볼까요? 동이상 성분이 빨간색이겠죠. 이렇게. 역이상 성분이 이 색이에요. 여기서 안 만났죠. 여기서도 안 만나고, 여기서 만날 뻔 하다가, 여기서도 안 만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만나는 건 크게 없죠. 이 부분 빼고는, 이 부분이 약간 차이가 조금 유사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딥은 발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그림을 나타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역진동을 정진동보다는 10dB 정도 작게, 6dB 이상, 6dB보다 더 작게, 10dB 이하보다 10dB 이하 정도 되게끔 하면 크게 문제 없어요. 음압이 이렇게 푹 꺼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같아져 버리면 골치 아프. 네. 이제 전통적인 페이퍼콘 있잖아요, 페이퍼콘. 이것만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게 동이상 성분만 보는 거예요, 동이상 성분. 500Hz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진동을 하죠, 빨간색으로. 그러다 3km 가버리면 요 안에만 진동을 하죠. 더 가면 또 요 안에만 진동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 고주파로 갈수록 이렇게 그 동이상 진동 위치 있잖아요. 동이상이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줄어드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게 아까 레조넌스가 바깥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깥에 서라운드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생기니까 이게 계속 줄어들잖아요, 안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돼요, 조금. 나중에 이렇게 되면 뭐냐고 하면 전체적으로 방사 면적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고주파수 가면 음압이 줄어들겠죠.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음압의 제곱으로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대신에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렇게 효율 이렇게 할 때 뭐 BL의 제곱에 비례하고 SD의 제곱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M이 이렇게 질량이 있다고, 질량 그쵸? MMS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힘이 제곱,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지금은 얘가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그쵸? 요만큼으로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음압이 줄어들겠지. 대신에 뭐가 좋아지냐 그러면 얘도 같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네. 여기만 진동할 거니까. 그래서 음압이 보상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나쁜 게 어떻게 되냐? 왔다 갔다 막 작아지지도 않고 막 넓은 지역에서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이제 이게 그 평판형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나와요. 그럼 또 쉬었다가 12시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페이퍼콘. 쉬었다 하겠습니다.